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스코낙 엔터테인먼트의 최정환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예, 보통 이제 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하더라도 어떤 분이 들어와 계시는지 좀 이렇게 보이면 더 좋은데, 어쨌든 제가 최대한 소통할 수 있을 수 있는 느낌을 드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어워드 첫 번째 1회 21년 상반기 장관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좀 소개를 드렸고요. 뭐 그에 대한 아주 인정을 잘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어워드 상에 신청을 할 때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들 그리고 이제 여러 사업화하고자 하는 내용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XR 공간 인지 기술을 활용한 융합 신산업 요 부분에 좀 주제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 스코넥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요거 소개 영상인데요. 뭐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컨텐츠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게임 쪽인데요.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모탈 블리츠 PSVR이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대공간에서 여러 명이 직접 걸어다니면서 컨텐츠를 또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 그리고 방금 지금 나오는 영상도 대공간에서 여러 명이 직접 걸어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훈련에 사용되고 있는 아마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이외에는 의료 관련해서도 뭐 이건 VR뿐만 아니라 이제 뭐 M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직접 실제와 그다음에 가상의 정보를 결합을 해서 또 훈련하는 데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좀 심리적인 부분에 극복하는 부분인데 고소공포증 아니면 뭐 연설 무대 공포증 이런 부분에 좀 효과를 줄 수 있는 뭐 그러한 컨텐츠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개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요게 이제 요 게임 아까 잠깐 설명 못 드렸어.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이제 VR 게임을 진행하는 컨텐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잠깐 보여드린 거는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해서 뭐 글로벌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1위를 다운로드를 하고 아주 성적이 좋았던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게임 얘기는 아니어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전반적인 가상현실의 중에 특히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추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로 현실과 가상의 연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의 기술 부분이 좀 내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사실 오늘의 기술의 내용은 저희는 2016년부터 이 대공간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넓은 공간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직접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직접 잡고, 그리고 실제의 공간에 있는 오브젝트를 잡으면 가상의 공간과 일치시킬 수 있는 뭐 사람들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하죠. 그런 부분들이 결합되어진 기술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물론 엔터테인먼트 아까 보셨던 테마파크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도 있지만 실제 이제 훈련에 아까 보셨던 영상은 화학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인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넓은 공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가상현실의 기술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저희 현실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중요한 가상현실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가장 특징은 그 가상으로 꾸며진 공간에서의 느끼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TV나 모니터에서 어떤 디지털 컨텐츠를 접했을 때에 느끼는 몰입감
보다는 굉장히 높은 몰입감을 줄 수 있는 큰 장점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의 우리의 그 느끼고 있었던 부분들, 뭐 이동이라든가 촉감, 감각 이런 부분들이 가상현실에서 100%다 그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아직은 여러 부분에서 좀 해결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이제 멀미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저희는 이동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쉽게 생각하시고 또 쉽게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과 같은 움직임 그리고 이동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희가 좀 2016년도부터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예, 그게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실제 뭐 이동이라든가 몰입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이제 그 훈련 컨텐츠들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라는 부분들을 잠깐 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안을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지 발전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본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아마 제일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컨 스크린이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뭐 앉아 있고 서 있으면서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저기 미 국방부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훈련 컨텐츠인데요. 보시면 스크린 형태로 한 180도 정도의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아주 넓은 스크린을 보면서 몰입감을 줄 수는 있긴 합니다. 작은 모니터보다는 훨씬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예, 움직이는 순간 아마 저 화면에 있는 거하고 화면에 있는 영상과 나하고 일치성이 아마 멀어질 테고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 저 화면이 아니고 다른 공간이 되어버리 현실에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몰입감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움직일 수도 없다. 여기에 이제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뒤에는 그 다음 걸 보시면 공면 스크린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바닥에 보면 트레드밀 형태입니다. 트레드밀 형태로 해서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면 이제 이동하는 느낌을 앞면에 있는 스크린에 반영을 해서 이제 영상이 변해지니까 이동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방식인데 저 또한 트레드밀의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지금 화면에 180도밖에 안 되는 공면 스크린이기 때문에 몰입도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VR HMD 방식입니다. HMD를 착용을 하고 하니까 몰입도는 엄청 올라갈 수는 있겠죠. 이제 저 가상 공간 안에 본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실 이동은 사실 걸어 다니면서 이동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주로 저 컨트롤러로 해서 이제 이동을 본인은 이동하지 않는데 캐릭터를 이동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유형으로 보면 이제 VR 장비를 착용도 하고 그리고 트레드밀 장비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 트레드밀은 뭐 지금 직접 안 해보시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 좋은데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실제 사용을 해보면 저 트레드밀의 그 느낌이 완전히 걷는다라는 느낌을 주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저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의 다리 나는 미끄러지는 것 같은데 이제 가상공간 안에서는 걷고 있는 캐릭터 걷고 있는 형태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허리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몰입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것도 과거에 참 앞에 거 4개 유형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훈련이라는 요소에서 놓고 보면 혼자 하는다기보다는 결국은 팀으로 훈련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그 곳에는 여러 훈련 내용이 놓고 보면, 근데 이제 팀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각자 온라인으로 만난다든가 아니면 뭐 되는 것보다는 같은 장소에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물론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지 않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훈련의 팀을 만들어서 접촉이, 신체적인 접촉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몰입감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식이 이제 한 공간에 여러 명을 두고 하는 훈련 방식인데, 뭐 저기에도 보면 저 유형 5번인데요. 예, 저기에도 이동 방식은 자유롭게 걷는 방식은 아니고 컨트롤러로 이동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예, 저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하단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방식이 이제 저희 이제 워크스루 방식이라고 해서 직접 넓은 공간에서 걸어 다니고, 그리고 같이 훈련하는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뭐 이동을 한다거나, 저렇게 이제 훈련 내용 중에는 저렇게 딱 붙어서 훈련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서로 신체 접촉을 하면서 그러한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거, 저게 이제 대공간 VR 모의 훈련 훈련 시스템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저런 내용으로 여기 보시는 이미지처럼 저는 국방 쪽에 사용하는 예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사고 났을 때 대응하는 방식도 저 시스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이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그 부분에 또 이제 추가 설명입니다만, 아마 VR 장비를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왼쪽에 룸스케일 VR이라는 방식, 흔히 아마 혹시 집에 뭐 오큘러스 퀘스트를 하나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아니면 뭐 다른 바이브 장비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보통은 저런 룸스케일 정도의 컨텐츠 정도에서 컨텐츠를 즐기는 상황이 됩니다. 보통 이제 3 곱하기 3 정도가 뭐 저보다 좀 더 클 수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저 정도 되는 사이즈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장비를 착용을 하고, 이동은 그러니까 3 곱하기 3에서 내가 걸을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조금 움직이는 정도고, 그리고 크게 이동을 하려면 컨트롤러로 워프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컨트롤러에 조이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밀어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러한 이동 방식에서는 물론 공간의 효율성을 놓고 보면 저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러 게임을 컨슈머 게임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왼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한 어떤 훈련을 위한 거, 아니면 테마파크와 같은 좀 더 특수한 환경이지만 훨씬 더 몰입도를 높여줄 수 있고 컨텐츠의 내용에 아주 적합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좀 대공간 VR 플랫폼이라는 걸 저희 이제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최소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대공간이냐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5 곱하기 7, 뭐 5m, 7m, 10m, 10m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어떻게 정하느냐보다는 저희도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사람의 보폭이 걸어 다니려면 보폭이 뭐 짧은 분도 계실 테지만 60cm에서 한 80cm, 긴 분은 물론 뭐 80cm까지 안 가시겠지만 60cm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 움직이고 두 발은 움직여야, 왼발 울리고 오른발 움직여 한번 걷는 거잖아요. 왼발 움직이고 걸었다라고 하긴 힘들죠. 그러면 보통 1m 20cm, 1m 20 정도가 한 걸음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룸 스케일의 3m, 3m 정도라면 한 2걸음 걸으면 횡으로 2걸음 정도 걸으면 3m가 끝나요. 그러면 2걸음 걷는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걸어서 경험할 수 있는 주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4m, 4m, 물론 저희는 요걸 이제 실제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적용하는 컨텐츠들을 적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정말 가상 공간 내에서 내가 걷고 있고 또 그 컨텐츠에 맞춘 동선이라는 게 있겠죠. 그냥 사각형 안에 텅 비어 있는 곳은 아니니까요. 그 공간에는 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컨텐츠 구성이 이루어질 텐데 어떤 그러한 컨텐츠 구성에서 동선에 맞춰진 행동을 하게끔 했을 때에 보시는 것처럼 4m, 4m, 4.40, 4m, 5m, 뭐 5m, 5m 정도까지 쭉 해봤을 때 최대한 다섯 걸음, 여섯 걸음 정도는 걸어야 한번 걷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무한히 또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요.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실의 공간을 이 가상의 공간은 무한하게 펼쳐져 있지만 현실의 공간을 가상의 공간처럼 무한대로 컨텐츠를 경험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해 주기는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동선 계획과 이제 그 가상 공간의 맵의 레벨 디자인을 이제 해봤을 때 5-6걸음 정도는 보장돼 줘야 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정방향보다는 저렇게 좀 5m, 7m 정도의 사이즈, 그러니까 긴 쪽이 한 7m 정도, 작은 쪽이 5m 정도 해줬을 때가 최소한의 사이즈구나. 뭐 그게 컨텐츠 동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선 계획에 따라서는 5m, 7m 정도면 횡으로 걷는 거, 그리고 또 대각선 걸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동선에 따라서 대각선으로 걸으면 거의 한 8걸음 정도 나오니까 저 정도가 최소한의 공간이다 라고 저희는 여러 사람들의 FGT를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 5m, 7m가 최소 사이즈고, 그리고 넓은 공간, 이제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 몇 명이 저 공간 안에 활용을 해야 되고 동선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공간 계획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최소 단위로는 5m, 7m 정도는 되어야 대공간이라고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공간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현실은 5m, 7m인데 가상현실의 공간은 5m, 7m만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선 계획을 이제 횡으로 추가로 쭉 나열하면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저렇게 직접적으로 나열을 해서 하면 당연히 더 넓어진다고 보시겠지만 동선 계획에서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안내를 해주거나 막혀 있거나 하면 돌 수밖에 없고요. 예. 벽이 앞에 보이면 벽을 뚫고 지나가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에서요. 그러면 벽이 저기 있으니까 왜 왼쪽으로 돌아야 되겠네요. 도는데 그게 실제적인 공간의 사이즈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동선 계획의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종으로는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뭐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상현실 내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는 공간 자체는 5m가 7m, 5m, 7m가 아니라 아주 넓은 뭐 몇십 메타, 뭐 심지어 이 어떤 트레인을 타고 이동을 한다라는 어떤 동선 계획을 잡아주면 본인은 가만히 있지만요, 트레인을 타고 이동하는 느낌이 충분히 들기 때문에 아주 넓은 공간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자연스럽게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이동을 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공간이 5m, 7m인 거고, 그 이외에는 공간 디자인을 어떻게 배치를 시켜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5m, 7m의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저희의 대공간 시스템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을 오늘 뭐 이런 자리라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유형 1에서 유형 6까지의 이제 비교표입니다. 뭐 저희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 사이즈에 맞춘 이제 참여 인력, 인원이 몇 명이 있냐에 따라서 사이즈 계획이 뭐 저것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저 정도의 사이즈에서는 동선 계획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2명, 3명일 때 5m, 7m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주 8명 정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최 이제 15m 정도는 확보해줘야 8명이 한 공간에서 움직임을 하는데 충분하다면 최소한이죠. 최소 적정은 한 18m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저희는 여러 테스트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대공간에서 공간 인지를 하는데 어떤 기술과 어떤 장치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기술 내용인데요. 저희는 크게 여기 뭐 한 5가지 정도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뭐 대공간 대공간은 공간 그냥 공간에 하고 똑같습니다만 실적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 공간하고 가상 공간하고의 정밀함이 고정밀하게 정합이 돼야 된다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이게 왜냐하면 사실 혼자 움직여도 정밀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몰입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대공간에서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의 위치와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다른 사람의 위치, 그리고 그 대공간 안에 있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오브젝트들, 이런 것들이 위치가 정확하게 정합되지 않으면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나 거리감이 맞지 않으면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정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오브젝트들이 대공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합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레이턴시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범용적인 장비는 이미 레이턴시가 보장이 되어지긴 하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수 있는 뭐 오큘러스 퀘스트나 소니 플레이스테 VR이나 바이브나 이런 부분들은 범용적인 기기지 않습니까? 컨트롤러, HMD, 그리고 센싱할 수 있는 센스 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딱 범용적으로 다 맞춰져서 아주 잘 조합되어진 상태로 판매되어지는 장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레이턴시를 보장해 줍니다.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물론 컨텐츠에 최적화가 안 됐거나 하면 레이턴시가 보장이 안 되겠지만, 컨텐츠의 레이턴시만 최적화를 잘 해주면 기기 자체가 주는 레이턴시는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대공간 시스템은 범용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카메라 별도죠. 그리고 그게 모션 추적을 할 수 있는 장치들, 이런 부분들이 다 따로따로 붙게 되고, HMD도 별도로 붙는 거죠. HMD와 모션 추적의 두 정보를 또 결합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레이턴시의 정합, 최적화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 전체의 객체 데이터의 변환, 그리고 뭐 전송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약간 말씀드려도 레이턴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가상 공간 내에서의 일어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전송 속도가 아주 빨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 오브젝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명, 그리고 아니면 그 공간 안에 있는 물체 간의 인터랙션도 구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기본적인 거일 수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잘 최적화가 되어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시스템인 거죠. 이게 이제 그 간단한 뭐 이미지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공간 안에 3명이 지금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 공간에 저렇게 3명이, 가상 공간 내에서도 저렇게 3명이, 물론 이제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스통 같은 거에서 저렇게 이제 화학 사고 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하는 훈련입니다만,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 포인트인가요? 포인트가 그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광학 카메라로 해서 모션을 인식하는 카메라들이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에 의해서 추적할 수 있는 마커들을 몸에 이제 부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손 보시면 아시겠죠? 손 쪽에 저렇게 이제 리지드 바디에 추적할 수 있는, 손을 추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HMD에도 보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던 거,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도 하나 있는데요. 다리에는 지금 요 컨텐츠에는 다리는 없습니다. 다리는 안 붙이고 이제 해서 상반신에만 그런 리지드 바디를 부착을 해서 움직이면 캐릭터의 움직임을 이제 IK로 애니메이션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뭐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숫자를 붙여놨는데 그 앞에 말씀드렸던 5가지의 기술이 이렇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걸 제가 표현해놨는데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 공간에서의 저는 이제 포즈들의 모션 추적이 이제 저렇게 가상공간에서 저렇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실 공간에서 저렇게 압수를 하는 장면이 가상공간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그 기기적인 장치들을 이제 버튼을 누르거나 해야 되는 것도 저 버튼의 위치가 이제 인터랙션을 줄 수 있도록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의 정확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제가 뭐 이걸 어떻게 지금 시연을 해보실 수가 없으니까 저걸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승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외부 획득 정보 도달 속도라는 게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정보값들을 이 컨텐츠를 구동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백PC를 등에 메고 움직이긴 하는데 카메라가 나를 획득한 정보값이 이 개인의 정보값 으로 전달되어지는 속도가 10ms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 정도가 되어지면 사실 딜레이는 거의 못 느낄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컨텐츠 내의 이벤트 전달 속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거는 이제 컨텐츠 내에서 어떤 액션을 가했을 때 가상공간 내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거나 했을 때 그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 누른 거에 따른 이벤트가 가상공간에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 버튼을 누르는데 가스가 나온다. 아니면 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이벤트 정보 전달 속도는 한 16 미리세컨드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보통 이제 20미리세컨드 이하로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이 디스플레이 상에서 변화되어지는 속도까지 반영을 해주면 사람들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간 내 동시 사용자 위치 추적 속도. 이거는 이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해서 이제 4명까지 테스트를 한 건데 저것도 한 거의 90프레임 나오잖아요. 프레임까지도 90프레임 정도 나오면 불편함을 못 느끼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있는 거는 2번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기술의 2번인 거고요. 어떤 사용자가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물건을 이동을 할 때 현실 공간에 이렇게 십자로 선을 그어 놓은 곳에 가상 공간에도 저 십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 물건을 놓았을 때 이제 얼마만큼 오차 범위가 있느냐라는 건데 저거는 뭐 거의 0.5mm 정도, 0.5cm, 0.4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뭐 정확하게 어떤 물건을 이동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 정도면 서로 부딪히는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뭐 그분이 가능한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컨텐츠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지라는 예인데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테마파크용 컨텐츠를 몇 종을 좀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8년도부터는 아까 뭐 이미지로 보셨던 화학 사고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방 화재 진압 훈련이라든가 그리고 국방 쪽에 이제 모의 훈련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미지가 제일 아마 이해하시기 쉬울 수 있는데 중간에 이미지 보시면 저기 한 15m
그 국방 모의 훈련에는 8명이 동시에 훈련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15m, 15m 정도 되는 공간 사이즈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트러스트 같은 게 있는데 저게 이제 광학식 카메라로 모션을 추적하는 카메라가 되고 각 개개인은 모션 추적을 할 수 있는 마커들을 리지드 바디를 부착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브 착용도 하고 그리고 가상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HMD 착용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뭐 그런 내용을 해서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례들을 하단에 쭉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 이제 그 테마파크 쪽에 저희가 사용했던 모탈 블리츠 워킹 어트랙션이라는 겁니다. 뭐 요거 한번 영상을 한번 좀 보실까요? 어떤 건지 한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뭐 지금 보시는 부분은 저희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뭐 요거는 요거는 국내에 저희가 이제 그 VR 스퀘어라는 VR 테마파크를 운영을 하는 곳에서 제가 촬영을 했던 거고요. 뭐 요 컨텐츠는 현재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저기 세가 게임 센터 아키하바라에 있는 곳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곳 일본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한 그 세가 조이폴리스라는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뭐 국내도 저희 외에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테마파크 사업은 많이 좀 위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도 만들어서 한 게 있고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건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쪽이라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훈련 관련된 요즘 이제 저희가 이 기술을 훈련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이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국방 쪽에 꼭 걷는 것뿐만 아니라요. 저렇게 타고 팔커트 타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제 가상 공간의 월드 자체를 아주 넓게 인식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확도 부분들이 아주 좋아야 되는 거죠. 이 영상 촬영하는 곳은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촬영한 거라서 그런데 실제 저 화학 훈련 시스템은 화학물질 안전원이라는 오송에 있습니다만 거기 테스트장 훈련 센터에 가시면 가실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실제 훈련 공간 안에 실제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런 밸브 돌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학 시설 공장에 있을 부분들을 실제로 훈련장 안에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밸브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 밸브를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 공간에 그 밸브가 돌아가는 것들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확실히 이제 비주얼만 보는 게 아니라 촉감까지 겸해지면 질수록 몰입감은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뭐 설명을 위한 이미지고요. 이것도요. 이거는 이제 국방 쪽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미지인데 뭐 저렇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들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제 국방 쪽은 좀 하나 다른 거는 여기 좀 설명을 자세히는 안 적어놨습니다만 이동하는 방식을 두 가지를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방은 훈련 공간이 훨씬 더 커요. 대부분이 보면 한 1km, 2km 정도 되는 공간들에서 훈련을 하기도 해서 저렇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정밀 훈련과
그리고 이제 훈련에는 이동 자체가 훈련인 것도 있거든요. 예, 이동하면서 이제 잠복되어 있는 뭐 적을 찾는다거나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동을 길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그냥 신전환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공간들을 이제 이동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 그때는 컨트롤로 이동을 하면서 하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이동 방식이라고 해서 대공간에서 직접 크로스 이동하는 것과 그리고 컨트롤러로 이동하는 것과 결합한 훈련 방식을 채택하는 게 이것도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하는 거라서 좋은 반응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네요. 예. 뭐 이거는 저기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요소는 아까 여러 이미지를 보시는 거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훈련용이기 때문에 아까 저기 보시면 통제실이라는 것도 있고요. 모션 추적이 되어지고 직접 움직이는 건 좋다. 그러면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훈련을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통제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지휘관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도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한 통제실이라는 쪽에 있고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 훈련 끝난 내용을 각각의 개개인의 훈련의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되어져서 그걸 또 이제 강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뭐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전산실 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지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는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실제 사례들을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좀 중복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학 사고 대응 훈련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요거는 또 하나의 저희 뭐 자랑 같습니다만 이 가상현실에서 훈련을 왜 가상현실을 훈련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화학 사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훈련하기가 더욱 힘듭니다. 실제로 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국방 훈련은 실제로 훈련 많이 하시잖아요. 전 뭐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화학 사고는 사실 화학 물질이 비주얼로 표현되기가 힘들어요. 비주얼로 표현되기가 그러한 비주얼로 표현되기 힘든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근데 가상현실에서는 재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스라 하더라도 뭐 이런 물을 좀 뿌리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감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질산이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냄새와 이런 부분들까지 결합을 해서 가상 공간 내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다 그럴까 뭐 최초이긴 했죠. 그래서 OECD에서도 여기 저희가 화학물 안전원이 발표도 한 내용 했었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걸로 뭐 저희가 환경부 장관상도 수상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화재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화재 진압을 가상현실 훈련 시스템으로 진행들을 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건 대공간의 개념과 그리고 저러한 그 시뮬레이터 기반을 결합한 형태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효율성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활용성 있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공간의 장점과 그리고 저러한 이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상태의 훈련하는 방식과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좀 더 공간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장점을 두 가지를 좀 결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뭐 경찰 치안 훈련 쪽으로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 쪽으로도 지금 현재 대공간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교육 훈련 시스템에 이제 그 저희는 이 기술을 단순하게 뭐 훈련에만 사용을 하는 저희 자체만의 계속 갖고 있고 있지 않고 좀 플랫폼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술 자체를 좀 표준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런 가상현실의 기술들을 특히 이제 지금 메타버스 서비스의 개념이 서비스로 확대되어짐으로 인해서 가상현실이 점점 더 이 우리들의 생활에 많이 이제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이 기술에 대한 내용에 대한 표준화로 인해서 여러 보급을 좀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대공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그 법령적인 어떤 상태로 아직 나와진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룸스케일의 범위 내에서에 이루어질 수 있는 HMD들은 법령화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장비 하나만으로 제공되어지는 장비를 사용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대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공간 구성부터 해서 사용되어지는 장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법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로서 만들어서 좀 더 범용성 있게끔 만들어가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IEEE를 통해서 지금 표준화 활동들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시장은 사실 국내도 국내이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이제 대공간 기반의 훈련 시뮬레이션 부분들은 특히나 화학이라든가 뭐 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국방 쪽은 사실은 더 시장이 큽니다. 물론 컨텐츠 내용 자체를 국내의 훈련 내용을 해외에 그대로 갖고 갈 수는 그런 한 범용성까지는 없을 수 있지만 현재 이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 쪽에 여러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업체들이 많이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의 규모가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죠. 2018년 기준으로 약 14조 원 정도 시중 규모였다고 하고요. 그 대부분의 미국 기업이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미국 기업이 주로 어디를 많이 많이 나가 있냐 하면 물론 자체 내에도 활용되지만요.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나 중동이나 남미 쪽. 이 사실 보시는 중동은 그 분쟁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일수록 국방비 예산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러한 시스템들을 국내 기술로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뭐 중동이나 동남아 중동 특히나 소비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품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 시장에 저희 머스코넥이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로 시장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장성 있는 그런 준비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경쟁 제품이라고 해놓은 게 다 미국 회사들입니다. 보이시겠지만 버티심이나 다운틀레스라는 두 회사가 이쪽에서는 꽤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버티심은 좀 오래된 기술이고요. 다운틀레스라는 쪽이 최근에 기술로서 저희 제품과 좀 유사한 어떤 뭐랄까요 스펙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질의응답 시간에 또 보완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로써 발표 내용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